모습이라는 단어가 지금 인접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읽기가 좀 그러니까 어색합니다. 이런 것도 좀 다른 단어로 바꿔주면 더 좋겠죠. 자, 여기도 단락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한 단락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단어 선택인데 조실 부모를 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앞에 또 중복되는 단어가 나오니까 읽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도 요 단어 같은 어려서 나에게 사랑해 아니면 여기서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어려서라는 단어를 빼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도 네 단락을 네 다른 뭐 문장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연애 기간에 우리는 서로의 집을 배웅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이제 우리는 서로의 집을 배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를 배웅하며 집까지 서로 이렇게 배웅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서로의 집을 배웅한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단락 문제입니다. 단락이 이어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앞으로 쓰실 때는 단락 나누는 것에 좀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 칭찬 안 하기로 했는데 이 글 읽으면서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식당에 이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식당에 어떤 이제 젊었을 때는 식당에서 어떤 아이 엄마를 봤는데 아기가 막 울고 있더래요. 근데 그 엄마가 막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애가 우는데 저렇게 밥을 먹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자신의 그런 생각들이 좀 철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이런 반성을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식당에서 그런 경험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애가 저렇게 시끄럽고 떠드는데 저렇게 밥을 먹고 싶을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도 이제 이런 단락 부분에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문장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가까운 인접한 곳에서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기독교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읽기가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읽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하고 뒤에 문장하고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이다. 기독교에서는 성탄절이라고 한다. 굳이 이런 표현들이 필요할까? 좀 너무 친절하게 지금 글을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청년부 문장에서 인접한 곳에서 이렇게 같은 단어가 나오니까 이걸 좀 바꿔주면 좋겠죠. 이 부분들은 이제 그 글 쓰신 분이 제가 체크한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은 한번 볼까요?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워지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자, 이 부분을 보면 그 공상이 질병으로 들어가서 원금이 8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글만 보면 앞에 이제 글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글을 보면 앞에 글은 어떤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워지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좋은 내용일까요? 안 좋은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아, 미소가 지워진대요. 미소가 지어지고 그러겠죠. 그렇죠? 미소가 지어지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런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죠. 근데 많이 쓰세요, 이렇게. 그쵸? 행복했던 일이다라고 쓰면 훨씬 더 깔끔하겠죠. 왜냐면 이분은 12년 전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심지어 쌍둥이였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미소가 지워지고, 근데 저도 오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도 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오타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행복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행복했던 일이다라고 쓰면 훨씬 더 깔끔해요. 맞아요. 치명적인 오타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했어요. 이게 미소가 지워진데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설마 나쁘다는 건 아니겠죠. 바라던 아이가 그것도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문장을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문장은 배고픈 문장을 쓴다. 간결한 문장을 쓰라는 얘기겠죠. 자, 다음 또 볼게요. 자, 이것은 혹시 이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아침 일찍. 조혜진 선생님 맞나요? 그 글의 이름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아까 불렀는데 안 들어오셔가지고. 네, 들어왔습니다. 네,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긴 글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제가 칭찬 안 하기로 얘기했는데 요 부분만 칭찬할게요. 감동스러웠어요. 그리고 그것도 새벽 3시 7분에 보내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 읽기 너무 아름답고 막 이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사실 좀 마음이 아픈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저는 7시에 이걸 받아 읽고 새벽 3시에 이런 글을 쓰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잊지 않고 이렇게 그 새벽 3시까지 글을 쓰셔가지고 긴 글을 그것도 써서 보내주셔서 제가 잘 읽었습니다. 자, 이제 칭찬을 했으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자책이라는 표현도 많고 임종, 사망, 임종 이런 표현들이 그리고 담당 간호사, 그러니까 인접한 부분에서 이렇게 같은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글이 좀 읽기가 힘들기보다는 약간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망하게 되는, 외롭게 사망하셨다, 임종, 사망,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런 자책은 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이 간호사라면 갖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셨는데 거의 모든 중환자실의 간호사라면 갖고 있는 마음이다. 거의 모든. 근데 사실은 이거 이제 물론 상황적으로 어떤 건지 알겠어요. 심적으로도 알겠고.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거의 모든이라는 것은 나의 추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나 아니면 뭔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겠어요. 거의 모든 중환자실의 간호사라면 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면 훨씬 더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문장 길이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에서부터 얘기해 주셨다가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너무 길죠? 아마 읽어보시면 어디서 문장을 잘라야 될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글 쓰신 선생님께서 퇴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바쁘셨겠죠? 다음에 퇴고를 하시면 아마 하나의 문장에는 되도록이면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충분히 문장을 잘라서 다시 쓰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문장을 자르고 나서 이어주는 말을 쓰면 되잖아요. 뭐 대학병원을 왔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확인했다. 아, 저예요? 어디 좋은 일 안녕하세요. 있나 봐요. 건양대 지부장 조혜진입니다. 조혜진 선생님 금세 또 딴 데 가셨네요. 자, 주술관계 호응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단락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죠. 단락도 여기도 같은 내용이니까 얘도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자, 사소한 것 같지만 글을 쓸 때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뭐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다. 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는 갈등이 있었다라고 쓰면 훨씬 더 편하겠죠.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도 아마 오타일 것 같아요. 이 선생님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퇴고를 안 보신 것 같은데 원고를 제출하기 전에, 과제 제출하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퇴고를 좀 보고 제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에서 문서 작성할 때는 맞춤법 검사기 있으니까 그거 한 번만 실행을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 더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은 시간을 내어 우리 가족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외식을 했다. 자, 그리고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너무나 그냥 딱 표현을 해버리니까 그냥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우리 가족은 참 화목하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니까 글의 재미가 없어지죠.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랑이 느껴졌다는 걸 우리가 글을 읽는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써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나 뭐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을 써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문장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숙이에게는 개와 고양이가 있다라고 흔히 우리가 글을 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숙이에게는 개와 고양이가 있다. 어떤 개와 어떤 고양이가 있는지 써주면 훨씬 더 명확해지죠. 아니면 무슨 색깔, 뭐 어떤 종류의 어떤 고양이. 자, 그리고 휴가 비용이 비쌌다라는 표현도 같은 물가가 너무 비쌌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 훨씬 더 명확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도 휴가 비용이 비쌌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 물가가 이를테면 뭐 빵 하나에 얼마 정도로 뭐 물가가 비쌌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훨씬 더 명확해지겠죠. 자, 그 외에 이제 문장이나 이런 것들,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자친구 셋이서 술만 진탕 마신 기억이 난다. 마신 기억이 난다. 의외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마신 기억이 난다? 사실 이거 마신 기억이 난다가 아니라 술만 진탕 마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별 상관은 없었던 것 같다. 이건 어떻게 고치면 좋아요? 네, 별 성과는 없었다라고 쓰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 내 나이 12살에 엄마가 돌아가셨다. 자, 여기서는 내 나이 12살. 이것이 지금 나이, 살, 그쵸? 같은 의미잖아요. 내가 1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니면 네, 맞아요. 내가 12살 때. 나와 엄마가 함께
했던 시간은 10년 정도 되는 것 같다. 여기도 뭐뭐 하는 것 같다. 뭐뭐 하는 것 같다. 뭐뭐 하는 것 같다. 또 나옵니다. 10년 정도 되는 것 같다. 여느 엄마가 딸에게 하는 것처럼 엄마는 나를 공주처럼 예쁘게 키우셨던 것 같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것 같다. 추측 이런 표현들보다는 명확하게 이제 10년도 된다. 예쁘게 키우셨다. 의외로 이렇게 뭐뭐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요거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평범한 부모님, 평범한 여동생, 평범한 가정에서 불편한 점 하나 없이 자라왔다. 자라왔다. 자랐다.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의지하면서 지냈었다. 지냈다가 맞겠죠. 자, 이런 표현들도 조금 더 유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세상을 살아가며 행복했던 순간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행복했던 순간을 여러 곳에서 발견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그냥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세상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여러 곳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여러 번 행복했던 순간은 여러 곳에서 발견한다. 저도 사실 좀 헷갈리네요. 갑자기 행복했던 순간은 여러 번 발견할 수 있다. 여러 번 발견된다. 행복했던 순간은 내가 느끼는 거니까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여러 번 있다. 많다. 행복했던 순간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많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행복했던 순간순간은 여러 번 찾아온다. 행복했던 순간 여러 번 찾아온다. 네. 네. 언젠가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루어진다. 그쵸?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뛰기 시작했고 병원으로 뛰어갔다. 같은 단어가 한 문장 안에 인접해 있으니까 요걸 좀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해놓은 겁니다. 툴툴거리며 끓였던 기억이 난다. 이런 표현도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대요.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 사용하지 않는 블로그는 모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병원 건물 툴툴거리며 구역 라면을 끓였다. 그렇죠. 툴툴거리며 끓였다.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어 보니 여기도 이제 비슷하죠. 아까 세상을 살아가며 하고 비슷합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어 보니 나이 현장에 40대 중반이 되어 보니 라고 해도 충분히 깔끔한 문장이 있죠. 여기도 지금은 친구들과 옛 학창 시절의 단골 이야기 소재로 회자한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회자한다, 회자된다. 요 단어를 쓸 때 어떻게 하는지. 인생에서 만남과 이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요걸 조금 더 다르게 깔끔하게 고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만남과 이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쵸? 동전의 양면과 같다. 네. 우리 부산대병원 문수주 선생님은 상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자, 엄마였고 친구였고 할머니였던 그분과 쉬운 이별을 한 것이 제가 여기서는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아쉬운 이별을 한 것이 가슴 아프다. 네. 엄마였고 친구였고 할머니였던 그분과 그럼 또 다른 분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이분은 이제 할머니하고의 헤어짐을 좀 아쉬워하는 건데 그러면 엄마였고 친구였던 할머니와의 아쉬운 이별을 한 것이 가슴 아프다 라고 고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건이의 손글씨로 꾹꾹 눌러서 병원 주소가 쓰여 있는 편지를 받았다. 이제 건이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건이의 손글씨로 꾹꾹 눌러서
병원 주소가 쓰여 있는 편지를 받았다. 문장이 좀 약간 어색하죠? 이것도 건이의 손글씨로 꾹꾹 눌러서 병원 주소가 쓰여 있는 편지를 받았다. 뭔가 어색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아, 꾹꾹 눌러 쓴 꾹꾹 건이의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병원으로, 잠깐만, 건이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병원으로 받았다. 그래도 이상한데요, 뭔가. 아, 왜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쓰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건이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받았다. 병원으로, 근데 병원 주소가 쓰여 있는? 꾹꾹 눌러 병원 주소가 쓰여 있는 편지, 아니죠. 건이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병원에서 받았다. 그렇죠? 병원에서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는 건이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그쵸?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쓸 수는 없죠. 그럼 꾹꾹이라는 말을 한번 빼볼까요? 건이가 손으로 쓴, 그쵸? 꾹꾹이 꼭 안 들어가도 될 듯 합니다. 맞습니다. 꾹꾹이라는 표현을 꼭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건이가 손으로 쓴 편지를 병원에서 받았다. 건이가 손으로 쓴 편지를 병원에서 받았다. 뭐 이렇게. 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남들 다 쉽게 가는 고등학교라지만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연합고사에서 탈락하면 실업계를 가야 하고 좁은 지역 안에서 소문은 금방 나기 마련이다. 문장이 너무 길죠. 하나의 문장에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좁은 지역 안에서 자식들이 인문계를 못 갔다는 말을 듣기가 너무 싫었던 부모님께서는 많이 혼냈었다. 여기도 문장이 지금 길어요. 이야기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아, 세 개가.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잘라주면 훨씬 좋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또 요 가까이 한 문장 안에 같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읽기가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많이 혼냈었다. 누구를? 물론 이제 자신을 혼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문장에서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배고픈 문장 쓰기 했잖아요. 그래서 실증 나는 문장보다는 배고픈 문장은 간결한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결한 문장은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생각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장에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있으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식어는 최대한 쓰지 않고 간결하게 쓰면 생각하고 쓰면 이제 문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의 기본 원칙. 자, 그래서 이제 주어 목적어는 서술어와 호응해야 한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일은 비와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잘못된 문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 예문을 왜 썼냐면 일기예보를 듣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내일은 비와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비가 많이 부는 건 아니겠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주어가 없는 경우가 있고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접속어나 지시어, 전미사, 조사, 중복, 아까 살펴봤죠. 인접한 곳에 같은 단어들이 중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군더더기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구운 고등어 구이, 이 기간 동안에 미리 예상하다, 다시 재고하다, 남은 여생, 이런 것들은 다 중복되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줄이도록 합니다. 쓰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정보를 담습니다. 자, 오늘은 전략적으로 이제 글쓰기인데 첫 문장과 마무리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와, 피드백 하는데 거의 35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써주셨는데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기가 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한 줄씩이라도 제가 이렇게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괜찮겠죠? 안 괜찮아도 할 수 없죠, 뭐. 이미 다 했는데. 자, 첫 문장과 마무리하는 법,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목 짓는 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줄을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포이자 마술이며 기도인 동시에 수줍음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첫 문장을 쓰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과제를 내주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아 도대체 어떻게 첫 문장을 시작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첫 문장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물론 첫 문장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글의 문제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문장이 중요한데 왜 쓰기 어려울까? 자, 일단 첫 문장은 글의 전체 분위기나 주제를 환기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다 들어봤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을지 말지 결정하는 시험대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전개할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나 흥미 아니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문장을 쓰려면 무슨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써야 될까, 첫 문장을. 왜 힘든가 생각을 해봤더니 첫 문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죠? 첫 문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첫 문장 쓰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문장은 글의 첫 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별거 아니네요. 첫 문장은 어려우니까, 첫 문장이 중요하니까 첫 문장 쓰는 게 어려웠구나. 그러면 첫 문장을 쓰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알면 되겠죠. 자, 글을 시작하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글을 읽어보셨을 텐데, 이제 보편적인 방법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글의 목적이나 동기나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쉽죠? 이 글에서 나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글의 목적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요. 아니면 글의 동기,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거나 그럴 때는 질문을 던지거나 문제 상황을 묘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질문이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이 글에서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일테면 이런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거나 여러분은 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아니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나 주장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첫 문장에 쓰는 거예요. 뭐 행복은 그냥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나 주장을 첫 문장에 쓰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에 많이 해주셨던 것처럼 개인적인 일화를 풀어내는 거예요. 경험이나 사례를 소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보편성이 전혀 없고 나만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감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롭지 못한 소재는 오히려 따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떠한 사례, 다른 사람의 사례, 그런 것들을 가져올 때도 조금 너무 흔한 이야기나 구태의연한 이야기들은 따분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소재를 선택할 때도 조금 유의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핵심 용어와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그럼 오히려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용어와 개념을 설명할 때도 있는 그대로 그냥 사전적인 용어 정의를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서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명언이나 뭐 영화 속의 한 그런 대사들 아니면 뭐 노래의 한 구절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로 공감 가는 말로 눈길을 끄는 거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래 일상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를테면 요즘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오히려 현금을 받지 않는 매장도 늘었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카드를 내밀어도 전보다는 덜 민망한 분위기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화체로 현장감 있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대화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아들과 있었던 일에 대한 대화 아니면 뭐 동료와 있었던 대화 가서 보니까 어때? 뭐 착잡하지 뭐 동생네 가게 개업식에 다녀온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쓰신 글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볼게요. 한 2개 정도만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도 이제 단락에도 문제가 있죠. 지금 여기도 단락을 이어줘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분이 쓰신 글은 1, 2, 3 이 순서대로예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이를 출산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러면 시작을 제가 1, 2, 3으로 하고 했는데 시작을 2로 했으면 여기를 제일 먼저 했으면 어떨까? 글의 첫 문장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문장을 좀 물론 다듬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냥 2를 첫 번째로 가가지고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서 호흡을 따라해 보세요. 라고 의료진이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글이 긴장감이 있고 흥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부부는 동갑내기 친구였다. 지금 부부의 동갑내기 친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출산하는 그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분이 이렇게 이제 글을 시작해 주셨어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몇 분이 글을 시작해 이런 식으로 글을 써 주셨는데 아이고 이게 어디 갔냐.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등 각양각색의 일들로 채워졌다. 자, 내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또는 행복했던 일을 꼽아보라 하니 번뜩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그래도 교육 시간에 제출하는 과제이니 우울한 과거보다는 행복했던 일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좋은 일이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속삭였던 일은 아빠와의 이별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몇 분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는 기뻤던 일, 뭐 행복했던 일, 슬펐던 일이 없다. 그런데도 숙제니까 할 수 없이 한다. 뭐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불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냥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속상했던 일은 아빠의 이별이다라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아니면 지금 보니까 1, 2, 3이 있는데 세 번째를 보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은 글이나 말로는 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주변인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니 멘붕이 되더라. 여기서도 이 표현들은 조금 더 유의를 해주세요. 멘붕이 되더라. 죽음을 목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까 이제 서론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첫 문장을 쓰는. 그래서 이런 문장들, 자, 이런 문장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로 오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서 아빠의 이별이 속상했던 일이다.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문장이 깔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는 올해 18년차 간호사이다. 간호사 경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중환자실이다. 자, 지금 이 글에서는 간호사의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중환자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더 비중이 클 것 같습니까? 글의 내용이? 그렇죠. 여기서는 이 글의 전체적인 글을 보면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간호사들이 트라우마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의 있었던 일들이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말이 꼭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올해 18년차 간호사이다. 간호사 경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중환자실이다. 지금 중환자실에서의 일어나는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를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간호사 경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중환자실이다. 근데 명확하게 이 표현이 맞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간호사 경력의 가장 큰 부분? 를 차지하는 요 의미를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여튼 이렇게 시작이 나쁘진 않지만 요 표현을 조금 더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가진 간호사 경력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중환자실 경력이다. 그런 건가요? 이 쓰신 분은 어디 갔어요? 아까 딴 데 가신 것 같은데. 간호사 경력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간호사들이 이제 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이 바로 이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쓰신 분께서 정답이라 하니 그러면 내 간호사 경력 중 가장 큰 부분은 중환자실 경력이다. 중환자실에서 일한 경력이다. 뭐 이런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로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력은 중환자실에서의 근무 기간이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거나 이제 첫 문장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을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첫 문장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을 던지거나 경험이나 사례를 소개하거나 뭐 충격적인 말로 아니면 유명한 말로 집중을 시키거나 아니면 공감 가는 말로 눈길을 끌게 하거나 아니면 대화체로 현장감 있게 만들거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문장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마무리하는 방법인데요. 마무리하는 방법은
되게 짧아요. 그리고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분이니까 11시 5분까지 쉴까요? 괜찮습니까? 11시 5분까지 쉬겠습니다. 네, 그러면 11시 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는 그 기사문이나 소식지, 전달 정보의 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제 감각적이거나 좀 서정적인 첫 문장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렇게 멋있게 글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멋진 문장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첫 문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뭐 내용에 대한 궁금증, 흥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의 첫 문장을 썼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 볼게요. 마무리하는 방법은 일단 제가 4가지로 잡아놨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 쓴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다시 강조하고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논문이나 이런 글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긴 한데, 두 번째는 자신의 다짐이나 결심으로 끝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질문형으로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명언이나 속담,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에서나 이제 주장하는 글, 뭐 논문이나 이런 설득하는 글 등을 쓸 때는 그때의 마무리는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서 주제를 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상에서 사람은 여러 가지 대상과 방법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을 밝혔다. 뭐 첫째로 무엇이고 두 번째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본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쓴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요약을 해준다는 거죠.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망을 하는 거죠. 주제를 상기시키고 이를테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끝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유명한 어구 등을 표현하면서 여운을 남기는 방법인데 관련된 표현으로 여운을 남기면서 끝맺는 경우,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항구로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다. 자, 이렇게 비슷한 주제에 관련된 표현으로 유명한 문구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나서 끝맺는 경우입니다. 마치 세상이 오늘만으로 끝나는 듯 착각하고 사는 우리들의 조급증은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자,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조급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비슷한 관련된 표현으로 여운을 남기면서 끝맺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남은 문제점을 가리키거나 전망을 곁들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독자에게 바라는 점이나 앞으로 전망만을 적고 끝맺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불가피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희망적인 관측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문을 이제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독자에게 바라는 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을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곁들이면서 끝내는 방법입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쓴이의 분명한 주장과 시각이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반되는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두 개 다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양비론이나 아니면 대립되는 주장에 대해서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식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런 식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에서 주제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내용과 전혀 다른 마무리를 해서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결론에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결론에서 본론에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결론에서 전혀 다른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는 말 그대로 마무리를 하는 끝맺는 그런 부분이잖아. 그래서 새로운 의견이나 새로운 논의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는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결론에 뭐 이런 내용을 써요. 이 글, 뭐 나의 이 글이 너무 뭐 부족한 것이 많다. 뭐 살펴보았는데 내가 뭐 한계점이 너무 많은 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결론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쓰지 않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글의 제목 달기입니다. 앞서서 제가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목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근데 사실 글을 한 편 쓸 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글의 제목을 어떻게 달면 좋을까? 자, 사람의 첫인상은 얼마나 빨리 결정이 될까요? 사람의 첫인상 0.1초? 0.5초? 1초가. 첫인상은 1초 안에 이렇게. 첫인상은 적어도 2초? 2초? 늦어도 7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나쁜 첫인상을 그러니까 받았어요. 근데 이 나쁜 첫인상을 주었을 때 그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면 무려 40시간이 걸린대요. 40시간. 그러니까 사람의 첫인상은 적어도 2, 3초 안에, 늦어도 7초 안에 결정이 되는데 한번 나쁜 첫인상을 주었을 때 그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면 적어도 4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에서 이제 첫인상은 굉장히 절대적이라는 건데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제목이잖아요. 제목에 따라서 글의 호감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목이 좋으면 그 글의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런 제목의 힘은 자, 잠깐만. 보라 유통산업이라는 사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보라 유통사업이 뭘까요? 보라 유통산업. 무슨 회사인지 짐작이 갑니까? 보라 유통산업. 바뀐 이름이 뭘까요? 한때 엄청나게 유명했던 아가방이라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합니다. 원래 아가방의 이름이 보라 유통산업이었대요. 근데 완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아가방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때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그런 브랜드였잖아요. 자, 이런 제목의 힘은 사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독후감 대회를 개최했단 말이에요. 까막눈 삼디기라는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186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분석을 했어요. 제목을 분석했더니 20여 편을 제외한 88%의 작품이 단지 까막눈 삼디기를 읽고였어요. 여러분이 심사위원이었다면 이런 제목을 가진 까막눈 삼디기라는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라고 했는데 제목이 까막눈 삼디기였어요. 그냥 책 제목을 그대로 쓴 거죠. 자, 신경 써서 단 제목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을 정하는 일은 이름을 짓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목에 끌려서 사게 됐어요. 책 같은 경우 제목에 끌려서 사게 됐어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일단 독자는 제목에 이끌려서 기사와 게시물을 클릭하고 책을 집어듭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기사나
아니면 책들, 선택한 책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클릭하는 기사의 제목은 어떤 종류의 제목인지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목 붙이는 일은 귀찮고 고단하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보니까 심지어 숙제, 제목이 숙제예요. 라고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고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니까. 자, 도대체 제목은 어떻게 다는 게 좋을까요? 아까 우리가 첫 문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첫 문장이 아무리 탁월하고 글이 훌륭해도 제목이 허술하면 독자는 여러분의 글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이 숙제. 글의 제목이 숙제예요. 읽을까요? 뭐 할 수 없이 읽어야 된다면 읽겠지만 독자는 쉽게 그 글을 선뜻 읽고 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제목이란 무엇일까? 자, 선물을 포장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한번 달아봅시다. 자, 제목은 포장지와 같은데 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선물을 받을 거예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제목은 선물 포장지와 같습니다. 진열대에 굉장히 많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어요. 자, 오른쪽 것도 있고 왼쪽 것도 있고 막 있습니다. 들어봤더니 무게도 비슷해요. 들어있는 것도 비슷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무게도 고만고만해. 근데 보니까 이쪽은 조금 예쁘게 잘 정성 들여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문지에 둘둘둘 대충 쌓여 있네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왼쪽. 네. 근데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신문지 자연을 환경을 보여야 되니까 신문지에 쌓이는 게 좋아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에 요것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문장이 아무리 탁월하고 글이 훌륭해도 이렇게 제목이 허술하면 독자는 여러분의 글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제목을 달면 좋을까요? 자, 앞서 말했듯이 제목은 이 글을 정말 읽어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게 하면 좋은 제목입니다. 그리고 왠지 이 제목을 보니까 꼭 내가 읽어야 될 것 같아. 나한테 필요할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빨리 읽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야 하겠죠. 이 책 많이들 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심지어 10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한국에서 100만 부. 100만 명이 읽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제목도 처음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가 아니라 원래 제목은 칭찬의 힘이었어요. 이 책이 그 전에 예전부터 나왔다는 거죠. 칭찬의 힘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칭찬의 힘으로는 2만여 부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2만과 100만. 제목을 바꿨더니 100만 부가 팔린 거예요. 단지 제목만 바꿨을 뿐인데. 자, 이렇게 흔히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그런 베스트셀러 제목이나 우리가 기사에서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이 기사에서 클릭을 부르는 제목에는 공통되는 몇 가지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끌리는 제목의 5가지 공식입니다. 5가지 방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정, 질문, 문제 해결 방안이나 비결이 담아있는 듯한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듯한 제목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퇴사만은 절대 하지 마라. 퇴사만은 절대 왜? 왜 그럴까? 이별하고 3개월 만에 생긴 일.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다. 이런 거 중요해. 읽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런 제목들. 만약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정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질문, 이런 방법들. 자,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런 데 낚이면 안 되겠지만 일단 궁금하게 만드는 제목. 자, 두 번째는 특정한 집단을 지목하는 거예요. 마음부터는 나답게.
당신이 여전히 솔로인 이유, 30살의 심리학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20대를 위한 심리학, 잘 늙어가기 위하여.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집단, 특정 집단, 뭐 간호사나 아니면 이런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특정 집단을 지목해서는 어떤 제목을 지을 수 있을까? 다음은 세 번째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제목입니다.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 20대의 심리학처럼 30대에 꼭 해야 할 7가지. 왠지 7가지가 뭔지 궁금해지잖아요. 꼭 30대 7가지가 뭘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3만 원이 알려준 인생 교육.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제목을 달 수 있다는 거죠. 쉽고 간편해 보이도록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클래식이 이렇게 쉬울 줄이야. 왠지 쉬울 것 같아요. 한 달이면 충분한 몽골어. 10달이면 충분한 몽골어보다 훨씬 더 읽고 싶게 만드는 책이, 그러니까 글이잖아요. 쉽게. 뭔가 쉽고 왠지 이걸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뭐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는 검색 키워드처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검색할 때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꼰대 상사가 괴롭힐 때, 독서 모임 제대로 꾸리는 법, 휴가 때 놀러 가기 좋은 곳, 이렇게 그냥 검색 키워드처럼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익숙함과 새로움의 경계에서 대중은 호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대중은 독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익숙함과 새로움. 너무 익숙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낯선 새로운 것들도 아니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너무 낡아서도 안 되고 너무 넘어서서도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피해야 할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딸랑 명사 하나로 지은 제목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피해야 할 제목 유형입니다. 이를테면 첫사랑, 달리기, 선물, 비밀. 자, 물론 명사로 제목을 짓는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할머니, 뭐 보통의 단어처럼 하나로는 평범한 단어를 2개 이상 결합해서 새로운 낯설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면 호기심을 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달랑 명사 하나로 뭐 첫사랑, 뭐 첫사랑이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명사 하나로 지은 제목도 좋지 않습니다. 무슨 글이 나올지 예측하기 힘든 제목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19세기 여성 음악가. 19세기 여성 음악가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가 전개될지 예상이 안 돼요. 이건 이제 제목을 지은 사람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궁금증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면 궁금한 것이 하나도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야 궁금한 게 생기는데 첫 번째 이야기 스킨스쿠버 뭐 그의 또 다른 세상 전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어주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놓친 19세기 여성 음악가 뭐 난생 처음 스킨스쿠버 하면 조금 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19세기의 여성 음악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보다. 우리가 놓친 그것도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보다라고 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예측하기 힘든 제목도 좋지 않지만 너무 뻔한 내용이 예상되는 제목도 좋지 않습니다. 여행이 좋다. 자, 이거는 이제 여행이 좋다. 여행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나 보다라고 그냥 완전히 예상이 되는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은 이제 김이 빠져가지고 재미가 없겠죠. 이를테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예상이 되는 제목은 김이 빠져버려서 막상 펼쳐봤을 때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있어도 제목 안에 정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짐작이 너무 뻔하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 집순이도 여행은 좋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집에 있던 사람이 여행을 가서 좋았던 뭐 이런 얘기를 하려나 보다. 커피로 깨우는 아침. 내일 아침 커피가 없다면.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비틀어주면 훨씬 더 좋은 제목이 되겠죠. 지나치게 어려운 전문 용어나 외래어 번복인 제목도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본 제목이에요. 아방가르드의 페미닌한 디테일을 레이어드한 하이 퀄리티 감성. 실제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강도의 바로미터, 막 이런 것들. 자, 이런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를 넣는 것도 사실은 제목에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목이라는 것은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글을 쓰려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이런 것처럼 글의 주제가 그대로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 때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너무 뻔하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을 끌기 어렵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글의 주제가 그대로 나와서도 안 돼요. 일단 제목은 글을 읽는 사람의 흥미를 끌어야 하겠죠. 그래서 뭔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좋은 제목이 됩니다. 근데 물론 흥미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너무 자극적인 제목이 될 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인터넷 기사에서 이제 낚이는 그런 낚시 같은 제목들 너무 자극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글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제목을 가져와 가지고 읽고 났는데 이런 제목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네. 배신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도 좋지 않습니다. 자, 글을 쓰기 전에 제목을 달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제목은 글을 다 쓰고 나서 글을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그 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다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정하고 제목에 맞춰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만 이제 그 완성한 후에 처음 정한 제목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목을 정하고 제목에 맞춰 쓰는 것도 좋지만 글을 다 쓰고 나서 그 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달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보통 어떤 뉴스 기사를 클릭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제목과 글에 끌리는지. 서점에서 보통 이 책 저 책을 막 읽잖아요. 들어서 막 읽잖아요. 그때 어떤 책을 집어들어 목차를 보는지, 표지의 제목과 본문의 소제목만으로도 읽고 싶어지는 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영화와 책에, 물론 이제 영화와 책에 흥행을 좌지우지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나리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죠. 근데 물론 제목이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의 목표를 이게 뭐야 재미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목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목만 너무 거창하게 짓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가장 이제 목표는 그냥 최소한 이게 뭐야 재미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데 제목을 달 때 이제 목표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또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제목을 지으려고 제목 짓는데 하루가 다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뭐야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만 안 들게 제목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 제목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떤 제목이 가장 흥미로운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빠 죄송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걸까? 나만의 공간. 우주 최강 우리 엄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기억.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이어지고 있다. 자, 아빠와 소주 한 잔, 뭐 전도령 태어났나. 어떤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일단 이제 이건 알겠죠? 내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일에 대해서 아니면 가장 행복했던 일에 대해서 쓰시오 했을 때 제목이 그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은 또 뭘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쓰신 글의 제목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런 공식에 대입해서 내 제목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한번 지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 이제 과제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과제는 이제 필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매주 한 편이든 두 편이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필사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직장 생활에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문장 쓰는 방법, 단락 쓰는 방법, 첫 문장 쓰는 방법, 그리고 오늘 뭐 했던 제목 다는 방법, 이제 이 모든 걸 다 유의를 해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죠. 다음 주는 명절이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다다음 주.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우리가 지금 4주차인가요?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2월 8일이 4주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쁜 글은 이런 글 해가지고 세련된 글쓰기, 글쓰기의 기본 원칙, 쉬운 단어 선택하기, 과도한 수식어 사용하지 않기, 수동태보다 능동태 사용하는 방법, 명사보다 동사가 좋다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을까요?